도와주세요.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공사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들것에 실려가는 노인, 창백한 얼굴, 피 묻은 작업복. 보호자 없으시면 수술 못합니다. 120만 원 선납이에요. 그 순간 강민준의 손이 가방 속 봉투를 향해 뻗었습니다. 어머니 항암 치료비 석 달치 일당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민준은 핸드폰을 보다가 눈을 의심했습니다. 1, 10, 100, 1000만, 100만, 1000만, 20억. 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계신 곳을 남겨주시면 만복의 기운을 팍팍 보내드릴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서울 외곽인력사무소 앞에는 이미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사람들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늦가을 냄새가 났습니다. 담배 연기와 자판기 커피 향이 뒤섞인 새벽이었어요. 그 줄 끝에 강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23살, 낡은 패딩 점퍼. 줄에 선 사람들 중 단연 가장 젊었어요. 손에는 자판기 커피 한 캔이 들려 있었습니다. 따뜻한 캔을 두 손으로 꼭 쥐어야 그나마 손끝이 녹았어요.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제도 밤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한 탓이었어요. 작업복 안주머니에는 흰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꾹 눌러보았어요. 두툼하고 묵직한 느낌이 났습니다. 꼬박 석 달이었어요. 새벽 5시에 나와 밤 9시에 돌아오기를 반복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습니다. 밥 한 끼도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때우며 아끼고 또 아낀 120만 원이었어요. 다음 주 어머니의 항암 치료비였습니다. 이 봉투를 손에 쥐고 있을 때만큼은 그래도 숨을 쉴 수 있었어요. 건축학과 3학년. 민준이 휴학계를 낸 건 1년 반 전이었습니다. 어머니 암 진단을 받은 날 민준은 교수님 면담도 취소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날 이후 학교는 꿈처럼 멀어졌습니다. 지금 민준에게 캠퍼스는 기억 속의 풍경이었어요. 현장 배차를 담당하는 반장이 사무소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손에는 명부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름을 하나씩 불렀어요. 강민준. 네, 있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반장이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별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나이 지긋한 인부들이 흘끔흘끔 쳐다봤습니다. 대학생이 여기 왜 나왔냐는 눈빛들이었어요. 몇몇은 대놓고 물어보기도 했지요. 하지만 민주는 늘 짧게 대답했습니다. 사정이 있다고.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 치고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승합차가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올라탔어요. 민준도 뒤따라 올라탔습니다. 덜컹거리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울의 새벽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아직 잠에서 덜 깬 도시였어요. 가로등만 외롭게 켜져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항암 치료를 받고 나오면 얼굴이 낯빛이 되던 어머니였습니다.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져도 아들이 병실에 들어서면 꼭 웃어 보이셨어요.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 웃음이 더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웃을 기운도 없으면서 아들 앞에서만큼은 웃으려 하시는 거잖아요. 민주는 차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유리가 차가웠어요. 오전 8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15층짜리 주상복합 건물 신축 공사장이었어요. 안전모를 쓰고 안전벨트를 단단히 조였습니다. 발밑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아찔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비계가 흔들렸지만
석 달이 지나니 어느 정도 익숙해졌어요. 두려움도 익숙해지면 무뎌지는 법이었습니다. 자재를 나르기 시작했어요. 무거운 철근이었습니다. 1개, 2개, 3개. 팔이 저려왔어요.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쉬는 만큼 일당이 깎이거든요. 그때였습니다. 현장 한쪽에서 작업 중이던 노인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70대로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 깊게 팬 주름살, 허리가 꼿꼿했어요. 나이에 비해 눈빛이 이상하리만큼 또렷했습니다. 오늘 새로 들어온 인부였어요. 그런데 손놀림이 영 어색했습니다. 분명 이 일에 익숙하지 않은 손이었어요. 옆에서 작업하던 동료가 민준 귀에 대고 작게 말했습니다. 저 노인네 오늘 새로 들어왔다는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민준은 다시 노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하다는 느낌 민준도 받았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신도 살기 바쁜 판이었거든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현장에 나왔어요. 하루 이틀이면 그만둘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새벽 승합차에도 어김없이 올라탔어요. 안전모를 쓰고 작업복을 입고 자재를 날랐습니다. 다른 인부들과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딱 꼬집어 말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냥 달랐습니다. 민주는 처음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어요. 자신도 할 일이 산더미였거든요. 그런데 자꾸 눈이 갔습니다. 노인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손놀림이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자재 하나를 나를 때마다 멈칫거렸어요. 마치 처음 보는 물건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처럼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현장 구석구석을 살피는 그 눈빛이요. 일을 하면서도 사방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일꾼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어요. 인부들은 삼삼오오 모여 도시락을 꺼내 먹었습니다. 민주는 늘 그랬듯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를 들고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그때 노인이 민준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별말 없이 그냥 앉았어요. 노인도 도시락이 없었습니다. 캔커피 하나만 들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사장 소음만 들렸어요. 멀리서 드릴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노인이었어요. 자네, 여기 일한 지 얼마나 됐나?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민주는 짧게 대답했어요. 3달 됐습니다. 그래, 많이 힘들지 않나? 다들 힘드시잖아요. 노인이 잠시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를 읽으려는 눈빛이었어요. 민준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냥 밥이나 먹고 싶었어요. 삼각김밥 포장을 뜯었습니다. 노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캔커피를 천천히 마셨어요. 두 사람은 다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는 자꾸 노인의 손이 신경 쓰였어요. 캔커피를 쥔 손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현장을 뛴 인부라면 손바닥이 가죽처럼 두꺼워지는 법인데 그 노인의 손은 달랐습니다. 거칠긴 했지만 노동자의 손이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일을 오래 해온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이상한 분이네. 속으로만 중얼거렸어요. 오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민주는 4층 외벽 자재 정리를 맡았어요. 철근 묶음을 하나씩 옮기는 작업이었습니다. 단순하지만 체력이 바닥나는 일이었어요. 팔이 저리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철컹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노인이었습니다. 자재 더미 옆에서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고 있었어요. 발이 미끄러진 거였습니다. 민준이 반사적으로 달려갔어요. 노인의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노인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고맙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무게가 있었어요. 단순한 감사의 인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노인이 안정되는 걸 확인하고 자리로 돌아왔어요. 왠지 모를 느낌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저 노인, 도대체 왜 여기 있는 거지? 퇴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인부들이 하나둘 작업을 마무리했어요. 노인도 천천히 안전모를 벗었습니다. 그 순간 민준의 눈에 무언가 스쳐 지나갔어요. 노인이 작업복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는 찰나였습니다. 화면에 알림이 떠 있었어요. 짧게 보였지만 분명히 느낌이 왔습니다. 이 현장 사람들이 받는 연락과는 다른 종류의 연락이라는 것이요. 노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사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목요일 오후였어요. 하늘이 흐렸습니다. 오전부터 바람이 심상치 않더니 점심 이후로는 더 거세졌어요. 비계가 삐걱거렸습니다. 인부들이 서둘러 자재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날씨가 나빠지면 작업을 일찍 마무리해야 했거든요. 민주는 3층 외벽에서 철근을 묶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몸이 흔들렸어요. 안전벨트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장갑 안으로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다급한 외침이 들렸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돌렸어요. 현장 아래쪽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한 곳으로 모여들고 있었어요. 민준은 반사적으로 안전벨트를 풀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노인이었어요. 며칠째 함께 일하던 그 노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안전모가 옆으로 나뒹굴었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눈빛이 흐릿했습니다. 사람이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현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반장이 달려왔습니다.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구급차가 오는데 15분 걸린다고 했습니다. 민주는 노인 곁에 무릎을 꿇었어요.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금방 구급차 옵니다. 노인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민준을 바라보았어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노인의 손을 더 꼭 쥐었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펼쳤어요. 노인을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민준은 그 광경을 바라보았어요. 발걸음이 저도 모르게 따라갔습니다. 병원 응급실이었어요. 의료진이 노인을 빠르게 처치실로 옮겼습니다. 혈압이 불안정하다는 소리가 들렸어요. 즉각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어요. 보호자분이세요? 지금 검사 진행하려면 수납이 먼저 돼야 해요. 검사비 포함해서 120만 원입니다. 민준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120만 원. 정확히 그 숫자였어요. 어머니 치료비인데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작업복 안주머니로 향했어요. 봉투가 만져졌습니다. 석 달치 일당이었어요. 새벽마다 몸을 일으키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다음 주 어머니 항암 치료에 쓸 돈이었어요. 민주는 계단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이성과 감정이 뒤엉켰습니다.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이름도 몰랐습니다. 어디 사는지도 가족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순간 처치실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니터 경보음이었어요. 삐삐삐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의료진이 빠르게 움직이는 소리가 났어요.
민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며칠 전 노인이 건넸던 말이 떠올랐어요. 점심시간 캔커피를 홀짝이며 했던 말이었습니다. 많이 힘들지 않냐고. 단 한마디였지만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민주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을 들여다봤어요. 꼬깃꼬깃 모은 지폐들이 빼곡했습니다. 한 장 한 장에 새벽이 담겨 있었어요. 추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웃음이 담겨 있었어요. 민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수납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여기요. 제가 냅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직원이 올려다봤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아닙니다. 그냥 옆에 있던 사람이에요. 빨리 검사 진행해 주세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잠시 망설이다가 돈을 받았어요.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민주는 그 종이를 받아들었어요. 너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빈 봉투가 손에 남았어요. 민주는 그 봉투를 구겨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로비 의자에 앉았어요. 기운이 쭉 빠졌습니다.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응급실 복도만 조용했어요.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요. 그저 앞이 막막했어요. 병원 복도는 늘 같은 냄새가 났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형광등 불빛. 민주는 이 냄새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어요. 익숙해졌다는 게 슬프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병실은 4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에 민준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지쳐 보였어요. 눈밑이 더 어두워진 것 같았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빈 봉투가 만져졌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침대에 앉아 계셨어요. 창가로 들어오는 저녁 햇살이 어머니의 옆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감싸고 계셨어요. 민준이 들어서자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왔어? 오늘 일찍 왔네. 네. 현장이 일찍 끝났어요. 어머니 옆 의자에 앉았어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앉으려 했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밥은 먹었어? 먹었어요.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어머니의 눈이 민준의 얼굴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오래 자식을 봐온 눈이었어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눈이었습니다. 피곤한 것뿐이에요. 민준이 웃어 보였습니다. 억지 웃음이었어요. 어머니는 한동안 민준을 바라보다가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민준아. 네. 너 많이 힘들지?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민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막혔습니다. 엄마한테는 솔직해도 돼.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참으려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무너지면 어머니가 더 걱정하실 거잖아요. 다음 주 치료비 잘 모아뒀어?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손이 저절로 주머니 속 빈 봉투를 더듬었어요. 네. 걱정 마세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어머니가 민준을 바라보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모른 척 해주시는 거였어요. 엄마, 많이 아파요? 아프지. 근데 내 얼굴 보면 괜찮아져. 그 말에 고개를 떨궜습니다.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어요. 들키지 않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울어? 안 울어요. 다 보이는데. 어머니가 마른 손을 내밀어 민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차가웠어요. 항암 치료 이후로 손이 늘 차가우셨거든요. 그런데 그 손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다 괜찮아질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어요.
아들을 안심시키려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민주는 그 말이 더 가슴 아팠어요. 아파서 누워 계신 분이 아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잖아요. 병실을 나온 민주는 복도 끝에 섰습니다. 창문 너머로 서울 야경이 펼쳐졌어요.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민준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주머니에서 빈 봉투를 꺼냈습니다. 펼쳐보았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담겨 있던 것들이 떠올랐어요. 새벽마다 일어나던 몸이요. 삼각김밥 하나로 때우던 점심이요. 높은 곳에서 무서움을 꾹 참으며 옮기던 철근이었습니다. 다 사라졌어요. 하지만 후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분명 막막한데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민주는 봉투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시 모으면 돼. 또 모으면 되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방금 하셨던 말처럼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현장에 나왔어요. 어차피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차라리 일찍 가서 몸을 움직이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현장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얼굴들이 굳어 있었어요. 민준이 가까이 다가가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분명히 사물함에 넣어뒀는데. 한 인부가 사물함 문을 탕 치며 소리쳤어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비슷한 소리가 이어졌어요. 민준 옆에 있던 동료가 작게 말해주었습니다. 상여금이 사라졌대. 이달치 전부.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상여금은 이 현장 인부들에게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한 달을 땀 흘려 일한 수고비였습니다. 자식 학원비, 부모님 용돈, 생활비를 거기에 기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반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다들 진정하세요. 얼마가 없어진 건지 확인부터 합시다. 한 인부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합치면 딱 120만 원입니다. 현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120만 원. 그 숫자가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도 멈췄어요. 어제 자신이 수납 창구에 낸 돈과 똑같은 금액이었거든요. 반장이 엄숙하게 말했어요. 이 현장은 외부인 출입이 통제됩니다. 사물함은 잠가두게 되어 있고요. 내부자 소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에 현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믿음이 의심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한 인부가 입을 열었습니다. 최근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 누구예요? 시선이 민준에게 쏠렸습니다.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어제 병원 원무과 앞에서 봤는데요. 저 친구가 현금으로 120만 원을 내더라고요. 옆에서 작업하던 동료가 끼어들었습니다. 어제 병원까지 민준을 따라갔던 사람이었어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대학생이 휴학하고 여기서 일한 지 한 달 됐잖아요. 그런데 현금 120만 원을 어디서 구해요? 민준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아닙니다. 그 돈은 제가 석 달 동안 모은 돈이었어요. 어머니 치료비로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증거 있어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민준은 말문이 막혔어요. 증거가 없었습니다. 건설 현장 일당은 통장으로 들어왔지만 치료비 봉투는 현금으로 모은 거였어요. 왜 말을 못해요? 저는 정말 아닙니다. 그럼 왜 떨어요? 인부들이 하나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준을 에워싸는 것 같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해명하고 싶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선의로 한 행동이 이런 결과로 돌아올 줄은 몰랐거든요. 반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민준 씨,
경찰 부르기 전에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지금이라도 말하는 게 나아요. 사실상 범인 취급이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들었어요. 사방에서 차가운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어제까지 같이 밥을 먹던 사람들이었어요. 함께 땀을 흘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정말 아닙니다. 응급실에서 쓰러지신 할아버지를 도와드린 거예요. 제 돈으로요. 민준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아무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지만 꾹 눌렀어요.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인부들이 하나둘 현장을 떠났어요. 지나치면서 아무도 민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그 자리에 혼자 남았어요. 사물함 앞 바닥에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어두워지는 현장에 민준 혼자만 남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철근을 스쳤어요. 쓸쓸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주는 평소보다 더 일찍 현장에 나왔어요. 어차피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소장님께 다시 한번 해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현장 분위기가 또 이상했어요. 인부들이 한 곳에 모여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웅성거림이었어요. 이거 봐봐. 이게 진짜야? 한 인부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민주는 멀찍이 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저 노인이 회장이었다고? 한 인부가 입을 벌린 채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충격에 빠진 얼굴이었어요. 한세건설이라면 국내 손꼽히는 대형 건설사였습니다. 그 명예회장이 인부 행색으로 현장에 잠입해 있었다니요. 사람들의 시선이 천천히 민준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제까지 도둑 취급을 하던 그 눈빛들이었어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당혹감과 부끄러움이 뒤섞인 얼굴들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장 입구 쪽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어요.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대였어요. 사람들이 일제히 입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은색 세단들이 줄지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한 대, 두 대, 세 대, 10대가 넘었습니다. 모두 같은 색깔의 고급 차량들이었어요. 이런 광경은 이 현장에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차들이 일렬로 멈췄습니다. 앞차에서 먼저 경호원들이 내렸어요. 검은 정장에 이어폰을 낀 사람들이었습니다. 재빠르게 주변을 살피더니 현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관계자분들 잠시 이쪽으로 비켜 서주시기 바랍니다. 인부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한쪽으로 물러섰습니다.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어요. 가운데 차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구두가 먼저 보였어요. 이어서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 꼿꼿한 허리. 바로 한세준 명예회장이었습니다. 이마에는 치료한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위험이 느껴졌어요. 모든 인부가 저절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요. 회장은 천천히 현장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지팡이 소리가 고요한 현장에 울렸어요. 똑똑똑. 그 소리가 묘하게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회장이 인부들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낮고 무게 있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강민준 씨 계십니까? 현장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민준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네, 제가 강민준입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회장이 민준 앞에 멈춰 섰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회장이 천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내 목숨을 살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현장이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국내 최대 건설사 명예회장이 23살 대학생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어요. 어제 민준을 가장 강하게 몰아붙이던 인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고개를 떨궜어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고개를 드세요. 민준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서에게 눈짓했어요. 바로 그 순간 민준의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은행 알림 문자였습니다. 민준은 눈을 의심했어요. 1, 10, 100, 1000만, 100만, 1000만, 억, 20억. 화면을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숫자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제 마음입니다. 거절하지 마십시오.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했어요.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난 이틀간의 억울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어머니 치료비 걱정, 텅 빈 봉투, 동료들의 차가운 눈빛. 그 모든 것이 가슴속에서 뒤엉켰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겨우 그 말만 할 수 있었습니다. 회장은 현장을 떠나기 전 인부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좋은 청년과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부디 잘 부탁드립니다. 검은 세단들이 다시 줄지어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마치 꿈 같은 시간이었어요. 같은 날 오후였습니다. 여의도 한세건설 본사 34층 한태윤 부회장실이었어요. 통유리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한태윤은 창가에 서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50대 초반이었습니다. 반듯하게 정돈된 머리, 맞춤 정장. 보는 것만으로도 권위가 느껴지는 사람이었어요. 화면에는 뉴스 기사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한세준 명예회장의 기사였어요. 청년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이야기였습니다. 강민준이라는 이름과 함께였어요. 한태윤의 표정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에 쥔 스마트폰이 하얗게 질릴 만큼 꽉 쥐어져 있었어요. 비서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부회장님, 오늘 이사회 자료 검토하실 시간입니다. 잠깐. 한태윤이 짧게 말을 끊었습니다. 강민준, 이 사람 신상 조사해. 네. 들은 대로야. 빠르게. 비서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나갔어요. 한태윤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다른 것들을 계산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3년 전 명예회장으로 물러나셨습니다. 표면상으로는 그랬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영향력은 여전했습니다. 이사회에서 아버지의 한마디면 판이 뒤집혔어요. 한태윤이 공들인 결정도 아버지 말 한마디에 번복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현장을 직접 체험하겠다며 혼자 잠적하셨어요. 한태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체가 불신이었어요. 내 아들을 믿지 못한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청년이었어요. 강민준. 하필이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감사해하고 있었어요. 20억을 보냈다는 보고도 이미 받았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장학 지원 검토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청년을 가까이 두려 한다는 뜻이었어요. 다음 날 오전 비서가 파일 하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강민준의 신상 자료였어요. 한태윤은 의자에 앉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23살, 건축학과 휴학생, 취업 준비 중 어머니 암 진단으로 휴학,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 아픈 어머니 병원비 마련 중. 그런데 한 줄에서 손이 멈췄어요. 부친 강태성, 전 한솔자재 대표,
한태윤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한솔자재.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이었어요. 컴퓨터를 켜고 회사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습니다. 몇 분 후 화면에 자료가 떴어요. 한태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솔자재는 몇 년 전 한세건설 계열사의 하청업체였습니다. 계열사가 일방적으로 단가를 낮추라고 요구했고 한솔자재는 거부했어요. 결국 계약이 해지됐고 부도가 났습니다. 이게 우연일까? 한태윤은 책상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며칠 뒤였어요. 한태윤은 강남의 한 호텔 로비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모자까지 눌렀었어요. 기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중년의 남자였어요. 한태윤이 낮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청년 말이에요, 강민준. 동생 병원비도 없어서 현장에서 일용직하는 사람이 모르는 노인한테 120만 원을 쓴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기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아버지 회사가 과거 한세건설 하청업체였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계획일까요? 기자님이 생각해 보세요. 한태윤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순수한 척하면 얼마나 가나 봅시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주는 현장으로 출근하는 버스 안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통, 두 통, 세 통, 멈추지 않았어요. 대학 동기들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야, 이거 너야? 무슨 일이야? 기사 봤어? 괜찮아? 민준아, 연락해. 영문을 몰라 포털 사이트를 켰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낯선 문구가 보였어요. 계산된 선행, 가난한 대학생의 진짜 속셈.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제목이 자극적이었어요. 신분 상승을 노린 접근인가? 순수한 선의인가? 치밀한 계획인가? 기사는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어요. 동생 병원비도 없어 현장에서 일하는 대학생 휴학생이 모르는 노인에게 120만 원을 썼다는 게 말이 되느냐? 아버지 회사가 과거 한세건설 하청업체였던 것은 우연인가? 기사에 민준의 이름이 직접 나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조각들을 맞추는 데는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댓글창을 내렸어요. 악플이 가득했습니다. 읽다가 민주는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현장 입구였어요. 취재진이 몰려 있었습니다. 강민준 씨, 의도적이었습니까? 아버지 회사가 한세건설 하청업체였다는데 사실입니까? 20억 받은 기분이 어떻습니까?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민주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현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현장 안 분위기도 달라져 있었어요. 어제 고개를 숙이던 인부들의 눈빛이 다시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20억이나 받고도 여기 또 나와? 쉬하는 거야? 한 인부가 비아냥거렸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수군거렸어요. 반장이 민준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민준 씨, 미안한데 당분간 쉬는 게 좋을 것 같아. 취재진들이 계속 오고 현장 분위기도 이러니까. 사실상 퇴출이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말을 할 기운이 없었습니다. 사물함을 정리했어요. 작업복을 개고 개인 물품들을 챙겼습니다. 동료들은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민주는 가방을 들고 현장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굵은 빗방울이었어요. 우산이 없었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빗물이 어깨를 적셨습니다.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근처 공원으로 걸어갔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빗물이 머리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지수였어요. 대학 선배이자 경제 전문 기자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준아, 나야. 기사 봤어. 선배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선배, 저는 정말 아무 계산도 없었어요. 그냥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알아. 너 그런 애 아니잖아. 내가 직접 알아볼게. 이 기사 뭔가 이상해. 선배, 걱정하지 마. 내가 내 편이야. 통화가 끝났습니다. 민주는 한참을 핸드폰을 쥐고 있었어요.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세상이 온통 회색빛이었어요. 그저 사람을 살리고 싶었을 뿐인데 선의가 비난으로 돌아오는 잔혹함이었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다가 민주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젖은 옷이 무겁게 달라붙었습니다. 그날 밤 원룸으로 돌아온 민주는 불도 켜지 않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기자가 던진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버지 회사가 한세건설 하청업체였다는데 민주는 아버지 회사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그 얘기를 잘하지 않으셨거든요. 혹시 어머니는 알고 계실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병원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주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어요.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민준이 들어서자 고개를 돌리셨어요. 아들의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젯밤에 잠 못 잤지? 조금 잤어요. 어머니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민준의 손을 잡으셨어요. 민준은 의자를 끌어당겨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어요. 엄마, 아버지 회사 이름이 뭐였어요? 어머니의 손에 잠시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민주는 느꼈습니다. 한솔자재. 왜? 한세건설 하청업체였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병실이 조용했어요.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한참을 그러고 계셨습니다. 엄마, 알고 있구나.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민준을 바라보셨어요. 오래 무거운 무게가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기사에 나왔어요. 아버지 회사가 한세건설 하청이었다고.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말하지 않으려 했어. 내가 알아봤자 달라지는 것도 없고 괜히 마음만 다칠까봐. 말해주세요. 제대로요. 어머니는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내 아버지가 한솔자재를 차린 게 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어. 처음엔 잘 됐지. 한세건설 하청을 맡으면서 직원도 늘리고 공장도 넓혔어.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세건설에서 통보가 왔어. 단가를 42% 낮추라고. 그 단가로는 인건비도 안 나왔어. 내 아버지가 찾아가서 사정도 해보고 재협상도 요청해봤는데 소용없었지. 거부하면 계약 해지라고 했어. 민주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결국 계약이 해지됐어. 거래처가 한순간에 없어지니까 회사가 버틸 수가 없었지. 아버지는 직원들 월급이라도 챙겨주려고 사방팔방 뛰어다니셨어. 은행에도 가고 다른 거래처도 두드려보고. 그러다가 어머니가 말을 멈추셨습니다. 과로로 쓰러지셨어. 병원에 실려갔을 때는 이미 늦었고 민준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절로 주먹 쥐어졌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엄마는 언제부터 알았어요? 처음부터. 그럼 왜 말을 안 했어요? 어머니가 눈을 드셨습니다.
민준을 바라보셨어요. 내가 뭘 어떻게 하길 바라서? 복수라도 하길 바랐겠어? 그러면 내 아버지가 좋아하셨겠어? 민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시울이 달아올랐어요. 아버지는 끝까지 남 탓을 하지 않으셨어. 직원들한테도 나한테도 그냥 자기 몫이라고 하셨지. 그래서 나도 말하지 않은 거야.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는 눈물이었어요. 민주는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민준아. 네. 아버지 창고 아직 있어. 인천 쪽에. 거기 서류들이 아직 남아있을 거야. 내가 참아버리지 못했어. 민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어요. 찾아보고 싶으면 찾아봐. 하지만 민준아. 어머니가 민준의 손을 더 꼭 쥐셨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내 아버지가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해야 해.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병실을 나온 민준은 복도에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흐릿한 기억 속 얼굴이었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인천 외곽이었습니다. 오래된 공단 지역이었어요. 건물들은 세월의 낡아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습니다. 골목 끝에 창고가 보였어요. 한솔자재라고 쓰인 간판이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녹이 슬어 글자가 반쯤 지워져 있었어요. 창고 문에는 녹슨 자물쇠가 걸려 있었습니다. 힘을 주자 자물쇠가 툭 떨어졌어요. 문을 밀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먼지가 풀풀 날렸습니다. 창고 안은 어두웠어요.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빛이 유일했습니다. 한쪽에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어요. 아버지가 여기서 일하셨구나. 창고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책상 하나, 녹슨 철제 선반, 바닥에 굴러다니는 볼트 몇 개.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었는데 눈이 뜨거워졌어요. 서류 더미 앞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한 장씩 넘겨보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거래 명세서, 납품 확인서, 인건비 지급 내역. 그러다 손이 멈췄어요. 한세건설 계열사 단가 조정 특별 통보서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내용은 간결했어요. 잔인할 정도로 간결했습니다. 기존 납품 단가에서 42% 인하를 요구하는 내용이었어요.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한다는 조항이 굵은 글씨로 박혀 있었습니다. 협의 기간은 단 열흘이었어요. 서류를 더 넘겼습니다. 아버지가 보낸 재협상 요청 공문이 있었어요. 정중했습니다. 단가를 낮추면 직원들 임금을 줄 수 없다고 최소한의 마진만 보장해 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한세건설 측의 회신이 한 줄로 적혀 있었어요. 수용 불가 시 계약 해지 처리. 민주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서류 맨 아래에 사인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인이었어요. 익숙한 글씨였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숙제를 검사해 주실 때 보던 그 글씨였어요. 민주는 그 사인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종이가 차가웠어요. 아버지. 소리 내지 않고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창고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민주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서류 몇 장을 챙겼어요. 창고를 나서기 전 며칠 전 수소문 끝에 찾아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솔자재에서 오래 일했던 김 부장이라는 분이었어요. 이틀 뒤 인천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김 부장은 6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민준을 보더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많이 컸네. 어릴 때 사장님이 몇 번 데려온 적 있었거든. 아버지 마지막에 어떠셨어요?
김 부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버티셨어? 끝까지. 직원들 월급은 꼭 챙기셔야 한다고. 그건 자기 돈 털어서라도 하신다고. 그러면서 쓰러지신 거야. 병원에 실려갔을 때 이미 손을 쓸 수 없었어. 민주는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세건설이 단가를 낮추라고 했을 때 다른 방법은 없었나요? 없었어. 을이 무슨 수가 있겠어. 근데 너희 아버지는 끝까지 그쪽 탓을 안 하시더라고. 그게 더 마음이 아팠지. 식당을 나온 민주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어요. 복수할까? 아니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김 부장의 말도요. 끝까지 남 탓을 안 하셨다는 말이었습니다. 민주는 챙겨온 서류를 가방 안에 넣었어요. 서류의 무게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것들의 무게였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며 민주는 한 가지를 결심했어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단단한 무언가였어요. 한세건설 본사 34층이었습니다. 회장실 앞에서 민주는 잠시 멈췄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십시오. 한세준 명예회장이 책상에서 일어나 반갑게 맞았습니다. 민준 씨, 어떻게 오셨습니까? 민주는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보내주신 것 돌려드리러 왔습니다. 회장의 표정이 굳었어요. 봉투 안을 확인했습니다. 수표였어요. 민주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창고에서 찾아낸 아버지의 계약서였어요. 두 손으로 건넸습니다. 제가 이 돈을 돌려드리는 이유입니다. 회장은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어요. 페이지를 넘길수록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 아버지 회사였습니다. 한솔자재요. 회장님 계열사의 하청업체였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단가를 42% 낮추라는 통보를 받고 아버지 회사는 부도가 났습니다. 아버지는 직원들 월급을 챙기시려고 끝까지 뛰어다니시다 과로로 쓰러지셨어요. 어머니도 그 충격으로 병이 악화되셨고요. 회장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회장님께서 다 알고 계셨으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른다는 말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몰랐다는 게 변명이 될 수는 없어요. 긴 침묵이 흐른 뒤 회장이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기자 회견을 열겠습니다. 모든 걸 밝히겠어요. 사흘 뒤였습니다. 한세건설 본사 대회의실에 기자들이 가득 찼어요. 각 방송사 카메라가 줄지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한세준 명예회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어요. 오늘 저는 우리 회사가 과거 하청업체들에게 저지른 잘못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려 합니다. 회견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화면에 피해 업체 목록이 떴어요. 그중 한솔자재라는 이름이 크게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견장 뒤편 문이 열렸어요. 박지수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서류 가방을 든 당당한 걸음걸이였어요. 잠깐요.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회견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지수는 단상 앞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기자 박지수입니다. 이번 허위 보도와 관련한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가방에서 파일을 꺼내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회견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동생 병원비도 없어서 현장에서 일하는 대학생 휴학생이 모르는 노인한테 120만 원을 쓴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한태윤 부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임원석이 술렁거렸어요.
한태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떴습니다. 호텔 카페에서 한태윤이 기자를 만나는 CCTV 영상이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폭발적으로 터졌습니다. 이것은 한태윤 부회장이 허위 정보를 언론에 흘린 증거입니다. 강민준 씨는 처음부터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한태윤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마이크가 쏟아졌어요. 한태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제 자리가 위태로울까봐 두려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이 다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관련 임원 전원을 해임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한솔 자재를 포함한 피해 업체들에 대한 보상도 즉시 진행하겠습니다. 회장은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민준이 앉아있는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민준 앞에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당신 부친께 정말 죄송합니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그리고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아버지는 끝까지 정직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 말을 하는 민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강민준 씨 회장님을 구한 것을 후회하십니까? 민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그저 사람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회견장 밖에서는 여론이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을 비난하던 댓글이 응원으로 가득 찼어요.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자 회견이 끝난 뒤였습니다. 한세준 명예회장은 민준을 조용한 응접실로 불렀어요.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20억은 받아주시오.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민준이 고개를 저으려 하자 회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솔 자재 건은 법적으로 따로 처리하겠습니다. 그건 회사가 져야 할 책임이요. 하지만 내 목숨을 구해준 일은 별개입니다. 그 은혜는 회사 것이 아니라 내 것이요. 민준은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어요.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시오. 지원 기금을 만드신다면 제 아버지 회사 이름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솔 자재 청년 기금으로요. 회장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한참을 민준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민준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병실 문을 열었어요. 민준이 들어서자 어머니가 눈빛으로 물으셨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읽으셨어요. 다 끝났어? 네. 민준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천천히 말씀드렸어요. 기자 회견, 한태윤 부회장의 사과, 회장의 결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솔자재 청년 기금 이야기를요.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민준의 손을 잡으셨어요. 그 손이 조금씩 떨렸습니다. 엄마, 수술 날짜 잡아요. 이제 돈 걱정 없어요. 엄마 먼저 나아야지.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둘은 한동안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준은 옛 건설 현장을 찾았어요. 인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인부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반장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민준 씨, 정말 미안했어. 우리가 너무 성급했어. 괜찮습니다. 상황이 그랬으니까요. 민준은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반장이 두 손으로 꼭 잡았어요. 서로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민준은 공원 옆길을 걸었습니다. 은행나무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노란 잎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었습니다. 120만 원. 그 작은 선택이 여기까지 데려왔구나.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오랫동안 어깨를 짓누르던 무게가 조금씩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민주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워졌어요. 복학 신청서가 가방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온 일이었어요. 이제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주는 캠퍼스에 섰어요. 오래간만에 보는 풍경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오가며 웃고 떠들었어요. 은행나무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드디어 다시 시작이다.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벽마다 홀로 몸을 일으키며 밥 한 끼도 아껴가며 버텨온 23살 청년이었어요. 선의 하나로 모든 걸 잃을 뻔했지만 결국 그 선의가 세상을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도 다시 세상에 빛나게 됐어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억울한 일을 겪고 계신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끼실 때가 있으신가요? 민준이처럼 옳은 일을 했다면 결국 진실은 밝혀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에버스토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